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 5월의 금요일 밤 그 호텔 최상층 그랜드 볼룸에는 대한민국 정계와 재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미래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이었어요. 샹들리에에서 흘러내리는 빛이 수천 개의 크리스털에 굴절되며 홀 안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테이블마다 세팅된 은재 커트러리와 본차이나 그릇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어요. 웨이터들은 흰 장갑을 끼고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 중심에 강태준 회장이 있었어요. 74의 나이에도 그는 고든 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짙은 군청색 정장에 하얀 포켓 스퀘어, 완벽하게 다듬어진 백발, 국내 5대 그룹 미래성그룹의 총수라는 위상은 그의 몸가짐 하나하나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지난 50년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가 없었다면 오늘의 미래성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이크 앞에 선 강태준 회장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700명의 하객들이 경청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앞줄에 앉은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재계 총수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미래성그룹은 앞으로도.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강태준은 멈칫했어요. 손이 천천히 목으로 올라갔습니다. 얼굴이 굳기 시작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방금 전 테이블에서 가져다 먹은 오르데브르 한 조각. 그것이 기도로 넘어간 것이었어요. 회장님? 비서 김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호팀장도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무대 쪽으로 발을 옮기는 사이 강태준의 얼굴이 이미 붉은 빛에서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누군가 외쳤어요. 홀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웨이터 한 명이 물을 가져왔지만 그것이 도움이 될 리 없었습니다. 행사 의전 담당 의사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700명의 좌석과 테이블 사이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경호원들은 회장을 부축했지만 기도 폐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강태준은 마이크 스탠드를 잡으려다 놓쳤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700명의 눈앞에서 대한민국 5대 그룹의 총수가 무대 위에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기도가 막힌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4분. 그 안에 뚫리지 않으면 뇌 손상이 시작돼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그랜드 볼룸 후면 출입구, 그러니까 홀 뒤쪽 복도와 연결된 서비스 도어가 밀쳐 열렸습니다. 이서아였어요. 31살. 낡고 빛바랜 회색 후드티에 찢어진 청바지. 머리카락은 대충 묶여 있었고 얼굴은 거리의 먼지와 피로로 가득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보안 직원에게 쫓겨나던 중이었어요. 호텔 후면 쓰레기 처리 구역 근처에서 몸을 누이다가 발각된 거였습니다. 이봐요, 거기서. 보안 직원이 서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아의 눈에 만찬장 안이 들어왔어요. 무대 위에서 무너지는 회장이 보였습니다. 경호원들이 허둥대는 것이 보였어요. 아무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직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잠깐요. 그리고 달렸습니다. 저 여자 막으세요. 보안.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경호원 한 명이 앞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그 사이를 비집고 무대 위로 뛰어올랐어요. 이미 강태준은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은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2명이 그를 부축하고 있었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서한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비켜요. 그 목소리에 경호원들이 반사적으로 물러섰습니다. 서한은 회장의 뒤로 돌아가 2팔로 상복부를 감쌌습니다. 양손을 겹쳐 주먹을 만들었어요. 배꼽과 명치 사이에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껏 위쪽으로 밀어 올렸어요. 1번.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2번. 회장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3번. 그때였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튀어나왔습니다. 강태준이 크게 기침을 토해냈어요. 1번, 2번, 그리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쁘고 거친 숨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숨이었어요. 홀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외쳤어요. 살았다. 그 순간부터 장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경호원들이 회장을 에워쌌습니다. 서한은 순식간에 밀려났어요. 강태준은 산소 마스크를 받으며 눕혀지던 중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여자가 보였어요. 찢어진 옷, 흐트러진 머리. 하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욕심도 없는 눈이었어요. 그냥 누군가를 살려야 한다는 하나의 생각으로만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2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서한은 경호원에게 팔이 잡혀 끌려나갔어요. 강태준은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 자리에 오늘 하루 작은 행운이 조용히 깃들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호텔 지하 주차장 입구 옆 좁은 골목. 서한은 경호원에게 끌려나와 그곳에 내팽개쳐졌습니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이번엔 봐줬으니까. 경호원이 한마디 던지고 사라졌어요. 서한은 아스팔트 위에 손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손바닥에 작은 상처가 났어요. 그녀는 그것을 바지에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골목벽에 등을 기댔어요.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을 살리던 순간엔 전혀 두렵지 않았는데 이제야 몸이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괜찮아졌겠지. 서한은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런 것은 그녀에게 상관없었어요. 그냥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서한은 골목 끝에서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비상약 몇 개, 구겨진 지폐 몇 장, 여분의 속옷 1벌, 그리고 오래된 물건 2가지, 낡은 사진 1장, 그리고 목걸이 하나. 서한은 목걸이를 꺼내 손 위에 올렸습니다. 작은 나비 모양 펜던트가 달린 은목걸이였어요. 오래되어 은빛이 바랬지만 그녀는 그것을 세상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준 유품이었어요. 사진도 꺼냈습니다. 빛이 바랜 컬러 사진이었어요. 한 젊은 여인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었어요. 그 여인의 목에도 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수진, 1993년 봄, 서아의 엄마였습니다. 이서아는 3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어머니 이수진은 서아를 남기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없었어요. 출생신고서에는 아버지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아원 생활이 시작됐어요. 5살, 7살, 9살을
고아원에서 보냈습니다. 12살에 위탁 가정에 맡겨졌어요. 15세 다른 위탁 가정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리 오래 있지 못했어요. 위탁 부모가 이사를 하면서 서아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18배 혼자가 됐어요. 그녀가 배운 것은 하나였습니다. 살아남는 것, 편의점 알바, 식당 설거지, 공사장 보조, 어떤 일이든 했어요. 하지만 공사장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팔목을 다쳤습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오른손 힘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서 하는 일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일자리를 구하기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방세가 밀렸고 방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거리로 나온 게 1년 전이었어요. 하지만 서아는 한 번도 스스로를 불쌍히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도 굶는 노인을 보면 나눠줬어요. 비가 와도 비를 피할 곳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줬습니다.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동생 같은 아이들이 연락을 해오면 가진 게 없어도 뭔가 보내려 했어요. 세상은 그녀를 실패자라고 봤지만 서아는 조용히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5월의 밤바람은 차지 않았어요. 강 건너 불빛들이 물 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어머니의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엄마,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어요. 기억 속의 어머니 얼굴은 이 사진뿐이었지만 그래도 말을 걸면 덜 외로웠습니다. 아마 큰 부자 같던데 살았으니까 다행이야.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서아는 벤치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 회장은 입원 중인 병원 특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의료진이 확인한 결과 기도 폐쇄로 인한 경증 저산소증이었어요. 응급처치 덕분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습니다. 담당인은 5분만 늦었어도 위험했다고 말했어요. 비서 김이사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어젯밤에 나를 살린 사람을 찾아. 강태준의 첫 말이었습니다. 네, 나를 살린 여자. 그 노숙자 여성. 찾아요. 김이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제 경호팀에서 내보냈습니다. 신원 파악을 해두지 않아서. 찾아요. 강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목숨을 구한 사람인데 감사 인사도 못했잖아. 찾아서 데려와요. 그런데 회장님, 노숙인 여성분을 갑자기 데려온다는 게 언론에 알려지면 이미지 측면에서. 김이사. 네.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어젯밤에 저 세상 갔어. 이미지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김이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소문은 의외로 쉬웠습니다. 그랜드 볼룸에 CCTV 영상이 있었고 서울 시내 노숙인 지원단체 네트워크를 통하자 하루 만에 이서아라는 이름이 올라왔어요. 한강변 노숙인 쉼터에서 이따금 보이는 여성이라는 제보였습니다. 사흘 뒤 서아는 한강변 벤치에서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이서아 씨 맞으시죠?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었어요. 서아는 긴장했습니다. 누구세요? 미래성그룹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이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서아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저는 할 말 없어요. 회장님이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으시다고. 괜찮아요. 저도 감사 인사 필요 없고요. 서아는 봉지를 들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비서가 막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말했습니다. 이서아 씨, 회장님이 직접 이걸 전하라 하셨습니다. 흰 봉투였어요. 서아는 받지 않았습니다. 돈이라면 필요 없어요. 편지입니다. 서아는 멈췄어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두툼한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편지처럼 얇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글씨로 쓰인 짧은 편지였어요. 이서아 씨, 저는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담 없이 와주시면 됩니다. 강태준. 서아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부담 없이? 그 말이 왠지 웃겼어요. 대한민국 5대 그룹 회장을 만나러 가는 게 부담이 없을 리 없었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행색을 한번 내려다봤어요. 찢어진 청바지, 낡은 후드. 아무리 단단하게 마음을 먹어도 저택 응접실에 어울리는 차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 미래성그룹 회장 공간은 서울 성북구 언덕 위에 자리한 넓은 저택이었습니다. 서아는 비서의 차를 타고 그 집 앞에 섰을 때 입이 벌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공간 정문 양쪽에는 철제 담벼락이 이어져 있었고 경비 초소가 있었어요. 내부로 들어서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나무들이 잘 가꿔져 있었어요. 분수대도 있었고 주차장에는 차량이 여러 대 있었습니다. 서아는 눈만 조용히 가졌어요. 응접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강태준이 들어왔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이틀밖에 안 됐지만 회장은 이미 완전히 일상의 모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앉았어요. 강태준은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각이 일렁였어요.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낯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디선가 분명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어요. 눈매, 콧날, 입술의 곡선. 심장이 이유 없이 조여들었습니다. 어디서 봤지? 이서아 씨. 네. 어젯밤 내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하임리히법을 배운 곳이 있어요? 서아는 잠깐 생각했어요. 고아원에서 배웠어요. 어릴 때 작은 애들이 뭘 삼키는 경우가 많아서 이물질 걸리면 물 먹이면 안 된다고 그 방법을 써야 한다고 원장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고아원. 네. 부모님이 안 계세요. 강태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서아도 잠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수진이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강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들키지 않게 테이블 위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수진. 그 이름이었어요. 30년 전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날 저녁 강태준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앨범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앨범을 펼쳤어요.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강태준의 옆에 서 있는 여인. 환하게 웃는 얼굴. 서울 어느 공원 벚꽃길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목에 걸린 작은 나비 목걸이. 강태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서아의 목에 그 목걸이가 있었어요. 같은 목걸이였습니다. 틀림없었어요. 강태준은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이수진. 그 아이 살아 있었던 거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한편 저택 다른 편의 방에서는 강혜정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노숙자 여자가 공간까지 왔다고요? 네.
회장님이 직접 불러들이셨습니다. 혜정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며 낮게 말했습니다. 신원조사해. 빠르게. 전화를 끊고 혜정은 커튼을 젖혀 아래쪽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겉모습은 우아했어요. 60대 초반의 귀부인. 자선 행사의 단골 얼굴, 재계 모임에 격조 있는 안주인.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지금 차가운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그녀는 30년 전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아이가 살아있을 리 없어. 혜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30년 전 이수진은 강태준을 사랑했습니다. 강태준은 당시 작은 무역회사를 막 시작한 야심찬 청년이었어요. 이수진은 그의 회사 경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2년을 함께했어요. 부유하지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웃을 수 있었어요. 이수진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강태준의 어머니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집안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강태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강혜정이 개입했습니다. 당시 강혜정은 강태준 집안과 가까운 사업가의 딸이었어요. 태준을 오래 흠모해온 여자였습니다. 태준의 어머니와는 내통해온 사이였어요. 그리고 이수진을 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정은 사람을 시켰습니다. 이수진에게 접근해 거짓말을 심어 놓았어요. 강태준 씨가 어머니 말을 듣기로 했대요. 당신이 아이를 포기하면 사업 자금을 대신 지원해 주겠다고요. 계속 아이를 원하면 강 씨 집안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믿었어요. 가난하고 연줄도 없었던 그녀는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 씨 집안은 이미 이수진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이수진은 강태준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편지 한 통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제가 먼저 떠나겠습니다. 아이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태준은 그 편지를 받고 밤새 이수진을 찾았어요. 하지만 혜정이 그 사이 이수진의 연락처와 주소를 모두 차단해 놓았습니다. 이수진이 일하던 곳도 살던 동네도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혜정이 강태준에게 전했어요. 이수진 씨가 낙태하다가 출혈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도요.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아이를 낳았어요.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었어요. 이수진은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일을 했어요. 하지만 서아가 3살이 되던 해에 이수진은 교통사고로 정말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재의 강혜정은 서아의 신원조사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름 이서아, 나이 31세, 생년월일 1993년 4월 12일, 어머니 이수진 사망, 아버지 미상. 혜정은 보고서를 찬찬히 읽었어요. 손가락이 각줄을 짚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1993년 4월 12일. 이수진이 아이를 낳은 해이자 달이었어요. 혜정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손이 보고서 끝을 구겼어요. 죽었어야 했는데. 혜정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도윤아,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회사로 와. 지금 당장. 강도윤은 미래성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 42살. 강혜정의 외아들이자 강태준 회장의 양아들처럼 키워진 인물이었어요. 날카로운 인상에 차가운 눈빛.
회장의 후광 아래 그룹의 실질적인 2인자 자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결제를 한 번 올려 반려되면 2번 다시 올리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가 불렀다는 것만으로 이미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사무실 문을 잠그고 혜정 앞에 앉았습니다. 그 여자 이수진 딸인 게 맞아? 생년월일이 일치해. 혈액형도 조사해 봐야 해.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DNA 검사를 회장님이 요청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아야지. 그게 가능해요? 혜정은 말했습니다.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우리 끝이야. 도윤은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그 여자 처리하면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 혜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 여자한테 뭔가 생기면 바로 의심받아. 그럼 단계적으로 먼저 신용을 떨어뜨려. 나쁜 소문 내고 전과 기록 같은 거 있으면 들춰내고 회장님 주변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어머니보다 더 차가웠어요. 그는 이미 더 강한 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강태주는 서아에게 2번째 연락을 취했습니다. 당분간 지낼 곳이 있어요? 괜찮아요. 쉼터가 항상 자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아는 잠시 침묵했어요. 왜 그러세요? 당신한테 부탁이 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잠깐 함께 있어주면 어떨까요? 한 달. 그 안에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확인이요? 혹시 당신이 내 사람일 수 있어서요. 서아는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요. 오늘 저녁에 올 수 있어요? 서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낯선 부자 노인이 내 사람이라는 말을 쓴다는 게 이상했지만 그 목소리에 이상하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냥 외롭고 진지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갈게요. 공간 응접실. 강태주는 서아 앞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서아는 그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굳어버렸습니다. 사진 속 여인. 자신이 가진 사진과 같은 여인이었어요. 같은 얼굴, 같은 미소, 그리고 같은 목걸이. 이분이 누구예요? 서아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30년 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수진이라는 여자입니다. 서아는 숨을 참았어요. 저도 이 사진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자신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2장의 사진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같은 사람의 사진이었습니다. 다른 각도, 같은 날 찍힌 것 같았어요. 2 사진을 나란히 놓자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강태주는 사진 2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눈가에 무언가 맺혔어요. 목걸이를 보여줄 수 있어요? 서아는 코트 안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은빛이 바랜 나비 펜던트. 강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같은 나비였습니다. 쌍을 이루는 펜던트였어요. 하나는 날개를 왼쪽으로 편 나비, 하나는 날개를 오른쪽으로 편 나비. 2개를 나란히 놓으면 하나의 완전한 나비가 됐습니다. 서아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가슴속에서 미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생 품고 다닌 물건이 왜 여기 있는지, 왜 이 노인의 손 안에 짝이 있는지. 이서아 씨, 강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 생일이 언제예요? 4월 12일이요. 회장의 눈이 감겼습니다. 1993년 4월 12일. 이수진이 아이를 낳겠다고 했던 시기. 그리고 혜정이 아이가 죽었다고 전한 그날.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AB형이요. 강태준도 AB형이었습니다.
이수진도 O형이었어요. AB형 아이가 나올 수 있는 조합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서아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DNA 검사 해줄 수 있어요? 서아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왜요? 혹시라도 당신이 내 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아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녀는 31년 동안 한 번도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어요. 그냥 없는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노인이 서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만약 아니라면요? 그래도 괜찮아요. 확인하고 싶어서요. 만약 맞다면요? 강태준은 잠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버지이고 싶어요. 서아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검사할게요. 서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DNA 검사 체열 예약은 다음 날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서아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한강변 쉼터에서 나오던 서아를 두 남자가 가로막았습니다. 복면은 쓰지 않았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체격이 좋았습니다. 이서아 씨죠? 누구세요? 내일 병원 약속 취소하세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돼요. 지금 있는 곳에서 지내면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서아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한 번만 경고해요. 괜히 욕심 부리다 다치는 거보다 조용히 있는 게 낫잖아요. 저 욕심 없어요. 검사도 회장님이 원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핑계가 되는 건지 잘 생각해봐요. 남자들은 그것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서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온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냥 으름장을 놓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약속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밤새 잠을 잘 자지 못했지만 아침이 되자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체열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강태준은 서아를 직접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서아가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누가 보낸 건지 알 것 같아요. 누구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요. 체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회장이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공간에서 지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안전하지 않아요, 지금은. 서아는 반박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녀가 아니더라도 어젯밤 일은 이상했어요. 그냥 회장 주변 사람이 수상한 거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구체적인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결과가 궁금했어요. 평생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혹시라도 존재한다면. 알겠어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혜정은 검사가 진행됐다는 보고를 받고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결과 바꿀 수 있어? 도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담당 검사관을 매수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빨리 움직여. 어머니.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쓰려고요. 무슨 방법? 사고요. 혜정은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눈에 뜨이기 전에 처리하면 되잖아요. 회장님이 이미 공간에 들였어. 그러면 공간 밖에 나올 때를 노려야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얼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한 번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눈앞에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혜정은 그 느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DNA 결과 대기 사흘째 되던 날 오전, 서아는 공간 근처 편의점에 혼자 나갔습니다. 비서가 동행을 권유했지만
서아는 괜찮다며 혼자 걸었어요. 공간에서 도보로 5분 거리였습니다. 오전 햇살이 따뜻했어요. 서아는 걸으며 동네를 둘러봤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편의점에서 음료수와 과자를 사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인도로. 서아는 직감적으로 몸을 던졌어요. 옆가게 계단 아래로 구르듯 피했습니다. 차는 서아가 서 있던 자리를 그대로 지나쳐 계단 모서리에 범퍼를 받고 멈췄어요. 운전자는 바로 도주했습니다. 서아는 어깨를 긁혔고 무릎을 찧었습니다. 아팠지만 일어날 수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차가 지나간 자리를 바라봤어요. 인도 한가운데를 정면으로 달려온 것이었어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CCTV에 차량 번호가 찍혔습니다. 공간 경호팀이 10분 만에 현장에 왔어요. 누군가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강태준이 직접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서아의 어깨와 무릎을 치료하는 동안 회장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다음엔 혼자 나가지 마요.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이 여자가 혹시라도 다치면 안 된다는 30년 전 이미 한 번 잃어버렸을지 모르는 사람을 다시 잃으면 안 된다는. 서아는 회장의 눈빛을 읽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것이 무슨 눈빛인지 느꼈습니다. 걱정. 아버지의 걱정. 서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31년 동안 이런 눈빛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량 번호를 추적한 결과 그 차는 도윤 측 사람이 단기 렌트한 차량이었습니다. 강태준은 그 보고를 받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강혜정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몰랐을 리 없지. 강태준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여자를 생각했어요. 냉철하고 품위 있는 안주인. 하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는 이제야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내부 통화 기록 관리 체계 점검해요. 그리고 법무법인에 연락해서 외부 독립 조사를 의뢰해요. 비서실장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범위로 하겠습니까? 10년.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지난 10년치 전부. 결과가 나온 것은 닷새 뒤였습니다. 강태준은 병원 담당 의사로부터 결과지를 직접 받았어요. 서아도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의자에 나란히 앉지 않고 한 발짝씩 거리를 두고 서 있었어요. 의사가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99.998%. 부녀관계 일치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준은 결과지를 한참 내려다봤어요. 숫자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뇌가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어요. 99.998% 살아있었습니다. 딸이 3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이가.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눈물이었어요. 나이든 남자가 울음을 참으면서 터져나오는 눈물. 어깨가 흔들렸고 손이 떨렸어요. 그는 결과지를 손에 쥔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이수진이 사라진 그 겨울밤이 생각났어요. 그녀를 찾아 밤새 걸어다녔던 거리들. 이수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너지던 가슴. 그 이후로 다시는 그 감정을 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일에만 매달렸던 수십 년. 그 모든 세월이 지금 이 한 장의 종이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서아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를 상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노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서아의 눈도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이런 상황을 준비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와 만나는 법을 연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강태준이 먼저 말했어요. 미안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30년을.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잘 살았어요. 강태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힘들었지만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 있는 거잖아요. 강태준은 한동안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수진의 눈매, 자신의 콧날, 그 둘이 섞인 얼굴이 31년 동안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고아원을 전전하면서 위탁 가정을 옮겨다니면서 거리에서 자면서 그 모든 시간 동안 혼자였습니다. 고마워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마디 안에 30년이 담겨 있었어요. DNA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이 새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강혜정은 그날 저녁 도윤과 긴급 회의를 했어요. 결과가 나왔어. 일칠해.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회장님이 공식 발표하기 전에 막아야 해. 저 여자를 정신 불안정자로 만들어야 해. 과거에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지 알아보고 없으면 만들어. 언론에는 미리 심어놔. 회장이 노숙자에게 현혹됐다. 사기꾼 여자가 접근했다. 그 방향으로. 회장님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는 내용도 넣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생각은 달랐어요. 어머니는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언론 플레이, 소문. 그런 것들이 통할 상대가 아니에요. 강태준은 40년 동안 경영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언론의 흐름을 읽는 눈이 남달랐어요. 그날 밤 도윤은 혼자 움직였습니다. 서아가 공간 별채에서 잠든 새벽. 인기척이 났습니다. 서아는 가볍게 자는 편이었어요. 고아원에서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고아원은 항상 시끄럽거나 무언가 불안한 곳이었어요. 자다가 뭔가 이상하면 바로 눈이 떠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서아는 몸을 일으키지 않고 눈만 뜨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더듬어 손에 쥐었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보면서 숨소리를 죽였어요. 문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그림자가 물러났습니다. 서아는 즉시 경호팀에 문자를 보냈어요. 3분 만에 경호원 2명이 별채 앞에 왔습니다. 하지만 침입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담장 너머에 얇은 줄이 걸쳐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넘어오려 했던 것이었어요. 강태준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새벽에 직접 별채로 왔어요. 서아를 확인하고 나서야 안색이 풀렸습니다. 앞으로는 본체에서 자요. 괜찮아요. 내가 괜찮지 않아요. 서아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단순하고 솔직해서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 무렵 혜정은 법무팀 고문을 통해 유원장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기존 유원장에는 회사 지분의 대부분이 도윤에게 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혜정 측이 오랫동안 관리해온 문서였습니다. 20년 전 처음 작성됐고 5년마다 갱신됐어요. 혜정이 직접 법무팀 고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회장이 법무팀에 유원장 수정 의뢰를 넣었다는 정보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번엔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서였어요. 혜정의 얼굴이 굳었어요. 원본 문서를 확보해. 고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수정하실 건지는 아직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혜정은 낮게 말했습니다. 위조할 거야. 서화 관련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기존 유언장을 최신본으로 덮어 씌워 서화는 공간 본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강태준과 같은 지붕 아래 지내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색하고 더디고 때로는 말이 막혔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단번에 채울 수 없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강태준이 서아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수진 씨 이야기를 좀 해줘도 돼요? 서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별로 없어요. 3살이었으니까. 근데 웃음이 좋았다고 고아원 원장님이 말해줬어요. 애들을 엄청 좋아했다고. 저를 맡기면서 울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강태준은 눈을 내리깔았어요. 맞아요. 그 사람은 누구한테든 다 잘해줬어요. 힘든 사람을 못 지나쳤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서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강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힘든 사람 못 지나쳐요. 거리에 있을 때도 그러다가 저 먹을 거 다 나눠주고 굶기도 했어요. 강태준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어요. 그때 서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유품 중에 편지 한 통이 있어요. 편지? 어머니가 남긴 거요. 아직 못 읽었어요. 왜요? 서아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서워서요. 읽으면 진짜가 될 것 같아서. 강태준은 그 말을 듣고 한참 서아를 바라봤어요. 그 조용한 용기와 그 안에 숨은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같이 읽어요. 서아는 눈을 크게 떴어요. 같이요? 당신 혼자 읽기엔 너무 오래 기다린 편지잖아요. 서아는 한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봉투는 낡고 누래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는 짧았어요. 서아야, 엄마가 이 글을 언제 쓰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중에 읽게 될 때를 생각하며 써. 엄마가 잘못했어. 혼자서 결정하면 안 됐는데. 내 아버지 이름은 강태준이야.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 찾아봐. 미안하고 사랑해. 그것뿐이었어요. 서아는 편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채 오랫동안 그 글자들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쓴 글자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닿은 종이었어요. 강태준은 딸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딸에게 한 행동이었어요. 서아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한 방울 떨어졌어요. 그로부터 이틀 뒤 공간 서재에서 회장이 혼자 있는 시간에 혜정이 들어왔습니다. 잠깐 얘기할까요? 강태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할 말이 있어요. 혜정이 앉았습니다. 저 여자 조심해요. 사기꾼일 수 있어요. DNA가 일치했어. DNA야 어떻게든 조작할 수 있잖아요. 혜정 씨, 강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요? 알죠. 하지만 더 신중해야 해요. 그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회장님 정을 이용하는 거라면. 이용이요. 강태준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 아이는 거리에서 잤어요. 저한테 뭘 바라지도 않았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불렀어. 이용당할 게 없는 상황이야. 혜정은 말을 잃었습니다. 강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혜정 씨, 그 아이를 해치려 한 적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도윤이가 렌트한 차였어. 그 아이 칠 뻔한 차가. 혜정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직접 지시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녹음돼 있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비서실장이 강태준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 통화를 일정 기간 보관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혜정이 도윤에게 전화하며 사고 이야기를 한 그날의 통화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도윤이 사고라고 했을 때 혜정이 침묵으로 동의했던 그 순간까지 녹음 파일은 이미 외부 법무법인에 보관돼 있어요. 혜정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성그룹 대회의실, 전국 주요 언론사 기자 8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이틀 전 갑작스럽게 공지됐어요. 그룹 측에서 중요한 사안을 발표한다는 안내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술렁였어요. 회장 건강 이상설, 경영권 분쟁, 아니면 다른 무언가. 강혜정과 도윤은 회의실 옆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2시간 전부터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어요. 법적 대응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혜정은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손끝이 경련처럼 떨렸어요. 기자회견은 내가 맡겠어. 그녀는 강태준을 직접 만나려 했지만 비서실에서 막았습니다. 회장님 지시로 면담 불가 상태입니다. 혜정은 핸드폰을 쥐었어요. 손가락이 잠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먼저 나가서 기자들한테 말하면 안 돼. 혜정이 단호하게 막았어요. 오히려 역효과야. 회장이 나오기 전에 섣불리 움직이면 더 의심받아. 두 사람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강태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옆에 서아가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이미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서아를 향했어요. 서아는 낡은 옷 대신 깔끔한 흰 셔츠와 짙은 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무 치장도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어느 누구보다 선명했습니다. 강태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발표할 내용이 2가지입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어요. 첫 번째는 미래성그룹 내부 비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파일을 꺼냈어요. 지난 10년간 그룹 내 비자금 조성 및 유원장 위조 시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관련자 명단과 증거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법무팀에서 자세히 발표할 겁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혜정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두 번째는 저의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강태준은 잠시 멈췄어요. 시선이 서아에게 향했습니다. 이서아 씨는 제 친딸입니다. 정적? 그리고 폭발하는 셔터 소리. 30년 전 저는 제 딸이 세상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살아 있었어요. 거리에서 살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저보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을 찾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평생 찾던 가족입니다. 기자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딸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던 이유가 있나요? 30년 동안 몰랐습니다. 그리고 숨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태준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녹음 파일, 위조 유언장 원본, 그리고 비자금 내역입니다. 기자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강혜정이 일어섰습니다. 나가야 해. 도윤이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지금 나가면. 가만히 있으면 다 당해. 혜정은 대기실 문을 열고 기자회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왔어요. 혜정은 단상을 향해 걸었습니다. 경호원이 막았어요. 회장님, 저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셔야죠. 강태준이 혜정을 봤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산 여자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혜정 씨가 할 말은 법정에서 하면 됩니다. 혜정이 굳었어요. 당신은 사기를 당한 거야.
저 여자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녹음 파일에 당신 목소리가 있어요. 강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수진이 죽었다고 나한테 말한 사람이 당신이야.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증거도 있어. 30년 전 당신이 사람을 시켜서 이수진을 내 곁에서 떼어놓았다는 것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혜정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강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딸이 거리에서 굶고 있을 때 당신은 내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군요. 그 한마디가 혜정을 무너뜨렸습니다. 혜정은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지듯 앉았어요. 경호원이 부축했습니다. 30년 동안 유지해온 우아한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도윤도 뒤따라 들어와 있었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부축하려다 멈췄어요. 카메라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자신감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강태준은 그들을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서아는 단상 옆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복수심도 승리감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된 무언가가 끝나는 것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혜정은 바로 경찰에 의해 연행됐습니다. 비자금 조성, 유언장 위조 시도, 그리고 30년 전 이수진 분리 관련 사기 혐의. 도윤도 같이 경찰서로 갔어요. 교통사고 위장 관여 혐의였습니다. 두 사람이 차에 타는 순간을 기자들이 찍었어요. 대한민국 5대 그룹 부회장이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강태준은 그 장면을 보지 않았어요. 서아와 함께 기자회견장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서울 도심이 창밖으로 흘러갔어요. 한동안 지나서 서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살아남았던 것처럼 그 아이들도 살아남겠지. 하지만 내가 용서하는 건 별개야. 기자회견 다음 날 강태준은 서아와 단둘이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이 밝고 있었어요. 어젯밤 뉴스에서는 미래성그룹 관련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는 서아 이야기도 있었어요. 대부분의 기사는 서아를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강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서아야,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어. 더 일찍 찾았어야 했어. 서아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아가 그 호칭을 쓴 것이. 강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이 붉어졌습니다. 서아야, 네, 고마워요. 살아줘서. 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줘서. 그 말이 가슴속 깊은 곳으로 내려갔어요. 31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에게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소중한 것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저도요. 응? 저도 고마워요. 살아계셔서. 그날 만찬장에서 저한테 안 살아계셨으면. 서아가 웃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나지도 못했겠다. 강태준도 웃었습니다. 두 부녀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아침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윤은 교통사고 위장관여 및 배임 혐의로 직책을 모두 내려놓았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어요. 미래성그룹은 외부 이사회 주도로 경영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본인의 건강을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어요. 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강태준이 서아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은 것은 서아의 선택이었어요. 저는 기업 경영 같은 건 몰라요.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 뭘 하고 싶어요? 서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거리에 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를 안 보는 것처럼 지나가는 게 힘들었어요. 그냥 눈만 한번 마주치면 됐는데. 그래서 서아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서아재단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노숙인 자립 지원, 위탁 아동 교육 지원, 긴급 의료비 지원. 서아가 직접 겪어온 일들이 재단의 활동 영역이 됐어요. 서아는 직접 현장을 다녔습니다. 한강변, 지하보도 쉼터, 예전에 자신이 있었던 곳들이었어요. 강태준은 재단의 첫 후원자가 됐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서아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까지 그녀가 잠들었던 벤치였어요. 지금은 재단 가방을 들고 근처 노숙인 쉼터에 들를 준비를 하면서 잠깐 쉬는 중이었습니다. 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서아는 그 이름을 저장한 날을 기억했어요. 손이 한참 망설이다가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디 있어요? 한강이요. 밥은 먹었어? 서아는 웃었습니다. 네. 저녁에 같이 먹어요. 내가 자주 가는 데 있어. 무슨 집이에요? 국밥집.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좋아하던 국밥 종류야. 이수진이 즐겨 먹던 거. 서아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갈게요. 한강이 흘렀습니다. 벤치 위에 봄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서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목걸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나비 펜던트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강태준이 가지고 있던 짝꿍 나비와 나란히 놓으면 완전한 한 마리가 되는 목걸이. 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날 서아가 구한 것은 한 억만장자의 목숨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자신의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구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동안 세상에 없다고 믿었던 딸이었고 그 딸과 함께 비로소 되찾은 진짜 삶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행운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따뜻한 일이 조용히 찾아가길 바랍니다.